네, 전해드린 대로 4월 재보궐선거가 4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주자들은 휴일인 오늘도 표심 공략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전 국민 위로 지원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부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건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보궐선거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박영선, 우상호 후보 조금 뒤에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합동 연설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동안 초반에는 남매 같은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자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정책 공약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양측의 분위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공약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선이 이렇게 격렬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경선이 격렬하면 서로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원래 전략이라는 것은 그 지지율, 구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에 집중을 하는 이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본선을 바라보는 거죠. 본선에서 중도층을 어떻게 쟁탈할 것인가가 이제 싸움이 되기 때문에 정책 그리고 좀 더 온건한 중도층 중심의 전략을 짜낼 것이고 우상호 후보는 경선 지금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좀 쫓아가는 후보니까 경선에 좀 더 올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지층 특히 이제 당원 투표 50%니까 지지층에 소구하는 그러니까 좀 더 호소하는 그런 전략, 좀 강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사실 그 토론이나 이런 걸로 크게 갈리지는 않아요. 아직 뭐 일주가 남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박영선 후보 좀 많이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뒤집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상호 후보는 당원들, 지지층 이쪽에 모든 힘을 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권 후보들의 일정도 좀 살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 선두를 다투고 있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제 모레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1대1 토론을 하게 되는데 두 후보 모두 서로에게 좀 강경보수 프레임을 씌우는 양상이거든요. 역시나 중도층의 이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공통된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100%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극단에 있는 부분보다는 중도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다 힘을 쏘느냐에 대해서 본선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예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게 사실 여당에서는 그런 게 맞아요.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굳건한 지지 그 구심점이 있고 거기에 따른 30~40%의 그 확고한 지지층이 결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도를 가는 건 맞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과연 그게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구심역이 되어야 하는데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오히려 정체성을 분명히 해가지고 내부로부터 단단하게 이렇게 다져나가는 전략이 훨씬 나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하는데 어찌됐든 그거는 후보들의 그 후보 진영들의 선택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야 분위기 살펴봤고요. 안철수 후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 문제, 그 퀴어 축제를 둘러싸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도심 밖에서 해야 된다, 또 거부할 권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조금 더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판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좀 그 발언 듣고 좀 놀랐습니다. 그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 이런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반하는 발언이죠. 민주주의 국가는 공공질서와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경우에 그 누구의 집회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의무예요. 그 퀴어 축제 성소수자물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권리 자체를 시내 중심가에서 집회할 권리 자체를 뭐 일반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선 후보의 서울시장 후보를 꿈꾸시는 분이 그것이 밖에서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놀랐어요. 만약 안 대표님의 논리대로라면 뭐 태극기 집회든 노총 집회든 보기 싫으면 밖으로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이 성소수자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안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좀 호소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다른 후보들도 발언을 아끼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 후보님은 이건 굉장히 잘못했고 아마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다른 후보들도 이건 원칙에 관한 문제예요. 원칙에 관한 문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이건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게 본선에 들어가서 확장될 것이냐, 뭐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거를 비켜가는 거는 서울시장, 이 천만 서울시에 수장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비겁한 일이라고 봅니다.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확실하게 된다.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후보들도 좀 더 입장을 내야 된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신 것 같은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다른 후보들은 좀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현재 좀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이게 덫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여권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워낙에 이게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계속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프레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찬동하느냐 마느냐 이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그 전략이 있을 것 같고 우리 한 교수님도 그렇지만 경악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를 계속 메인 이슈로 계속 올리는 게 과연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안티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RT가 이렇게 많은 거를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그 시청 앞에서 그렇게 거의 10년 가까이 축제를 하는 거를 다 허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선을 했다라는 거는 뭐 이건 안티 균형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균형이 있는 거고 일정 정도의 허용하는 범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뭐 이렇게 민감한 문제인가? 그럴 문제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할 권리와 보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같이 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런 기준을 해서 그 퀴어 축제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서로 논의하고 결론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 그렇게 심각하게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전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임명진 목사를 만났는데 SNS에 함께 이렇게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모욕을 감수하고 보수를 되살린 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십니까? 나름 본선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보수 쪽보다는 중도 쪽에서 좀 더 많은 지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퀴어 축제 같은 발언도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 교수님께서 보지 않을 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면 보지 않을 권리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민주주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보기 싫은 것도 저 사람의 권리라면 존중해줘야 되는 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안철수 후보가 계속 보수 쪽으로 가려고 지난번 김동길 교수님도 만나고 하다 하면서 본선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이런 말도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는 뭐 금태섭 후보와의 토론도 있다고 하지만 예.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준비하신다고 봐야죠. 그걸 준비하는 행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보수 쪽에 다가가는 행보. 뭐 이번 퀴어 축제 같은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시겠지만, 그런 양식은 있으시겠지만, 뭐 인물이나 이런 쪽에서 다가가는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본선 준비, 본 단일화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퀴어 축제 관련 이제 주제를 좀 이렇게 띄어 올린 이 안철수 후보도 역시 전략이었다라고 좀 평가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보수 쪽에 좀 다가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퀴어 축제를 계속 허용하시는 박원순 시장님도 계속 3선이 됐거든요. 우리 국민들 생각보다 굉장히 민주의식과 인권의식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우파에 다가가지 않는 한 물론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닌데 뭐 임명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우라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극우가 아닌 그냥 우파로 다가가는 모습 정도를 이 정도 모습 보이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아마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혹시 뭐 짧게 덧붙이실 말씀?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그 성소수자 문제하고 퀴어 축제의 양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예. 지금 여권에 있는 분들 계속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뭐 사실은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가끔 이렇게 그 광화문 시청 앞 광장을 가다가 축제에 가보면 굉장히 놀랄만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애대로기는 좀 그렇다,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주제로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루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실무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축제 자체가 과연 공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떤지 이런 것들이 실무자들, 전문가들이 못 나가지고 거기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념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곡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분열만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얘기고 네. 실제로 저는 100% 동의하는 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을 잡아야 하니까 만나는 사람들 보면 전략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예.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에 갔다가 중도 후보로 나왔다가 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안이 명확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라도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김동길 교수 비롯해서 임명진 목사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나는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해보고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전 국민 위로 지원금을 검토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이 발언을 두고 유승민 전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 사실은 뭐 그 위로 전국민 위로지원금이라는 그 명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논의할 여지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재난지원금이거든요.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돌아가 보면은 결국 손실보상을 하는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보상을 하는 것이고, 예. 그건 뭐 시기와 상관없이.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엔 코로나가 좀 그 단계 좀 낮아져야 돼요. 네네. 대통령께서도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 서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우리 서로를 좀 위로하자. 그래서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위로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칭이 뭐 적절하냐. 뭐 대통령께서 워낙 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심파티가 영어가 나오네. 그게 좀 강하신 분이라, 동식이 예. 강하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하실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기가 좀 묘하죠.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네.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이거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 국민이 그 재난지원금 20만 원 받고 뭐 20만 원, 30만 원이겠죠. 자기가 표를 던질 정도로 그렇게 유권자를 띄엄띄엄하게 보시면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국정행위거든요.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정행위인데 이거를 선거가 있다 모든 거를 선거와 연관시켜 버리면 선거를 앞두고 어떤 국정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좀 그런 부분을 이재명 지사가 지적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이런 부분은 어느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 이것을 재원 문제나 이런 거 코로나가 너무 아직 종식되기 전에 너무 급히 꺼냈다는 시기 문제로 말씀하는 거에는 좋은데 이걸 매표행위라는 표현은 좀 굉장히 듣기 거슬려요. 이건 그런 국정행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저 시기나 뭐 이런 문제 갖고 얘기했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 문제를 좀 짚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대통령 충분히 말씀하신 있는 문제라고 보고 봅니다. 네. 이걸 너무 선거로만 보지 말자 국정행위를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예, 이건 말씀드려야죠. 예. 사실 이건 본질적인 문제예요. 정치가 뭔가, 정치가 배분이다, 배분이죠. 그러나 시와 때가 있어요. 정치는 항상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한다는 건 뭐 그 의도는 명확한 거고 지금 뭐 국민들이 거기에 휘둘릴 거 아닙니다. 문제는
마지널한 3%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질지 못하거든요. 하여튼 뭘 받은 게 있으면은 왠지 뭐 그 마음이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계하자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조상들이 그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마라. 이거는 진리예요. 지금 그런데 오히려 보라고 가끔은 오얏 밑에서 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에서 당연히 지적하는 거고,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친문 진영의 십자포화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대리전을 해줌으로써 일정 정도 그거를 상쇄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그런 게 있다.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주인 의식도 있지만 양자가 다 같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권에서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럼 이것도 하지 말면 정치를 뭐 하느냐. 사실 정치는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하는 거고 할 것과 안 할 거를 구분하는 건데 우리 재원이 뻔하고 우리 애들 것을 땡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내년 대선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내년 대선도 그 포퓰리즘 경쟁으로 가요. 그럼 다음 정부에서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정부의 그 재정 안전성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음 정부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 애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예. 네. 아무래도 이 국민 위로 지원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앞으로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좀 다른 주제로 이번에 좀 넘어가서 이 지난주에 가장 떠들썩했던 이슈였는데요. 신현숙 민정수석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뒤에 내일 출근을 하게 됩니다. 박범계 장관이 주말 사이에라도 신 수석과 만나서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주말 사이 좀 신 수석이 입장을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당청의 기대감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신 수석의 이 결단은 좀 어떤 식으로 내려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임기 말의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실 임기 후까지 생각해야 되는 자리가 민정수석이라서 저는 신현수 현 수석이죠. 수석이 이걸 맡으셨을 때 그만한 각오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각오가 있으셨던 분이 단순히 내가 청와대도 인정했듯이 인사 조율에서 내가 약간 패싱됐다. 이걸로 던지고 나간다? 저는 그런 정도의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구조의 문제예요. 지금 민주당과 검찰이, 집권 여당과 검찰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권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 그게 뭐 사실, 그리고 집권 여당은 172석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너희들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너희들이 가진 수사권의 남용이니까 수사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아예 중대수사범죄청을 만들어서 빼겠다. 이제 강대강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구조에서 신현수 수석이 이걸 둘을 좀 소통하고 좀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검찰과 민주당이 양쪽 다 그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 어느 쪽이 선호가, 누가 먼저 때렸느냐는 차치하고라도 여기서 아마 신현수 수석은 구조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검찰에 대한 레버리지도 내가 가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행동 사의를 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라면 단순히 뭐 장관이 뭐 소통을 더 하겠다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참 복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비서잖아요. 비서라는 직은 결정하는 직이 아닙니다. 항상 눈 크게 뜨고 귀 크게 열고 얘기를 들어서 전달하고 입은 닫아야 되는 게 비서예요. 수석 비서관도 비서거든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신수석 비서관께서 이런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한다면 복귀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조 하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좀 복귀하기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이런 예상이 지금 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일부 보도에서는 신 수석이 문자 메시지를 이제 지인들한테 돌렸는데 이미 나는 동력을 상실했고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겠다 이런 네.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신 수석이 내일 출근해서 할 발언, 뭐 다시 복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지만
앞으로 이 정권 자체에서 레임덕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야권에서도 이 부분을 좀 공략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정수석 자리가 어려운 만큼 레임덕이 바로메타잖아요.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이 부담감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선택지가 있는 거죠. 검찰 타협을 할 거냐, 아니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권력 수사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경중을 가렸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더 위중한 부분들을 막는 방법으로 신 수석에 대해서 일정 정도 참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갔겠죠. 그런데 신 수석 입장에서는 문자 메시지도 보이지만 이미 나는 동력을 상실했다. 그 역할이 없어졌다는 거죠. 사실은 작년 말이 될 때만 해도 신 수석이 최초의 검찰 출신 이번 정부의 최초의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기대하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들어와 보니까 비서관들도 말을 안 듣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고, 뭐 법무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과도 소주 마시면서 하던 분이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실망감이나 배신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역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나아가가지고 박 장관이 계속 같이 소통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거다. 이건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네. 이건 결심이 섰다는 얘기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왔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사실 문제인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건 현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재임에 틀림이 없고,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면 다음 재보궐선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정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되는 레임덕이라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부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관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